미국 내 불체자가 1,580만 명으로 추산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망명심사관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수십만 명의 망명 신청자에 대한 추방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운영해왔던 보조 프로그램을 올해 말 종료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시니어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하우스 보유자 명단을 공개하고 부유층 증세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 $500만 이상 주택 약 96만 건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소유자에겐 향후 추가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주택가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자해를 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도주 중 경찰의 총기를 빼앗으려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불체자가 1,580만 명으로 추산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불체자는 1,58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당시 약 1,078만 명과 비교할 때 4년 만에 46.6% 급증한 수치입니다. MPI는 2010년대에는 불체자 수가 약 1,100만 명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했지만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연평균 8%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2022에서 23년 동안 약 160만 명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MPI는 해당 기간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한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 유입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혼란 완화를 위해 인도적 성격의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불체자를 출신 국가별로 볼 때 멕시코가 약 551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테말라 152만 5천 명, 온두라스 134만 9천 명, 엘살바도르 92만 명, 베네수엘라 79만 7천 명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불체자 중 출신국 상위 10위 가운데 필리핀이 35만 6천 명으로 9위를 기록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불체자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MPI의 2023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11만 6천 명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뉴욕시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불체자가 5천 명으로 추산됐고 뉴저지 버겐 카운티도 5천 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망명심사관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데요. 앞으로 추방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 국토안보부가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계류 중인 약 140만 건의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DHS는 이번 조치로 전체 계류 사건의 약 3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망명심사관이 망명 신청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도 사건을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엔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이민자가 적극적 망명을 신청하면 USCIS 망명심사관이 먼저 인터뷰를 실시한 뒤에 망명 자격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이민법원으로 이관됐지만 신청자는 최소한 망명심사관과 직접 면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민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별도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망명심사 단계 자체를 건너뛰고 바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DHS는 이번 규정을 통해 약 44만 건의 망명신청 사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HS는 이번 조치가 망명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와 이민법 전문가들은 망명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운영을 해왔던 보조 프로그램을 올해 말 종료하는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인 시니어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메디케어 파트 D 보조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운영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보조금이 가입자보다 민간 보험사에 더 큰 혜택을 줬으며 시장이 안정된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도입한 해당 보조 프로그램은 선택형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 D 가입자는 약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연방정부는 그간 보험사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를 약 36달러 수준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월 연방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지난해 62억 달러, 올해 36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보조금 종료에 따라 CMS는 내년 파트 D 기본 보험료를 월 41달러 33센트로 책정했습니다. 플랜별 구체적인 보험료와 비용은 오는 9월 중순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매음의 도주 CMS 국장은 X를 통해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10달러 미만으로 오르고 일부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 더 이상 보험사를 위한 구제 금융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이 대부분 처방약인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가 많아 작은 인상도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하우스 보유자 명단을 공개하고 부유층 증세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 500만 달러 이상 주택 약 96만 건이 공개 대상에 포함이 됐으며 일부 소유주에겐 향후 추가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행정부는 최근 고급 세컨드하우스 보유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엔 소유주 이름과 주소, 부동산 시장 가치 등이 담겼으며 뉴욕시는 이를 검토해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 명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개된 명단엔 전체 370만 개에 달하는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약 96만 건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부과 대상은 이보다 훨씬 적은 약 10,000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세금은 500만 달러 이상의 비주거용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소유자의 경우 연간 수만 달러 규모의 세금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명단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도 잠재적 과세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조카 메리 트럼프 소유 부동산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수탁자로 있는 3,700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경제계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가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망신을 주는 수단처럼 보인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은 이번 명단 공개가 부유층을 겨냥한 조치란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공개한 자료가 특정 과세 대상자 명단이 아니라 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부동산 정보라며 실제로 세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를 받은 주택 소유자는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개별 소유자에게 과세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한 뒤에 오는 12월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부임한 이후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와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김상호 뉴욕 총영사가 뉴저지 지역 한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현황을 설명하고 동포단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는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한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상록회, 민권센터 등 17개 단체가 참여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상호 총영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데이케어 센터 논란과 이민자 단속 등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지만 한인들이 함께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창문을 연 분들이 여기 계신 동포 지도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나라와 공동체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참석자들에게 재외국민 보호 협력 체계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운용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부터 관할 지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한인 14명에 대해 영사 조력 등 지원을 했으며 각종 사건 사고 때마다 한인들의 피해 현황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한인단체 대표들은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이민단속 대응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고 참전 용사 지원 등 한미관계, 문화예술 지원, 영사관 민원실 이용 불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영사관 측은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한국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종이 위임장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관행이 사라집니다. 재외동포청은 오늘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던 국제우편 절차를 전산화한 비교적 단순한 행정 개선이지만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함께 본격 도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새 서비스를 소개하며 이런 실무를 왜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엔 해외 체류자가 국내 예금 업무나 대출 연장 등을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위임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제외 공간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인증된 원본을 국제특송이나 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위험도 있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한 뒤에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공관이 본인 확인과 영사 인증을 마치고 전자서명을 하면 위임장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정된 은행에 즉시 전달됩니다. 국내 대리인은 문서 확인 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전자문서의 위 변조 여부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국내 금융기관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 은행의 참여 여부와 처리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신한은행과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BNK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의 기관이 참여합니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IM뱅크는 올해 하반기 중 참여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주택가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자해를 했던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도주하던 중 경찰의 총기를 뺏으려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애난데일 고등학교 인근 주택에서 한 여성이 9일 이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편이 칼로 나를 위협하고 스스로를 찌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밖으로 급하게 달아나고 있는 남성을 목격했고 신고 여성은 해당 남성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숲속으로 도주한 남성을 쫓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수색하던 숲을 속에 숨어있던 용의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강제로 뺏으려고 시도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남성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용의자는 신고자인 부인을 상대로 한 심각한 가정폭력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형사사법 시스템에 요주의 인물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교부와 교사 등 4명을 살해한 10대 총격범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조지아주 바로 카운티 피드몬트 고등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에팔레치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범인 16세 콜트 그레이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레이는 학교에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던 AR-15 소총을 들고 들어가 학생과 교사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 총격으로 인해 신입생 2명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행 당시 14세였던 그레이는 공판에서 살인, 중상해 1급 등 5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15세 이하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선고 당시 일시적인 미성숙이 아니라 의도적이었고 악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그레이가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총격범과
2012년 콜로라도 오로라 영화관 총격범 등을 우상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이 있기 1년 전엔 자신의 SNS에 총기 난사를 암시해 FBI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는 지난 3월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레이가 범행을 저지르기 수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채 아들에게 총기를 선물한 혐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 중단 6일 만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이란 시간 어제 오전 3시 30분부로 대이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이란이 전날 중동 지역 미군을 겨냥해 시도한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라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 시설 수십 개소를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3일 야간 공습을 끝으로 13일 연속 이어졌던 이란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멈추고 미국과 간접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28일 IRGC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 등지를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도 대응 공격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지난 5월 1일부터 전국 45개 주에서 미세 기생충 사이클로스 감염증 환자 발생을 조사한 결과 무려 6,707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현재 추가로 11,5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으며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423명은 입원 중이며 다행히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나이는 1세에서 98세까지로 44세가 가장 많은 중간 지점이고 전체의 56%는 여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지난 27일 역대 두 번째로 국가적 혈액 공급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2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적십자사에는 포지티브 O형 혈액이 하루치도 남아있지 않아 병원에 분배하는 혈액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여름은 휴가철이라 헌혈량이 줄어드는데 야외 활동으로 인한 부상자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 혈액량이 부족한 시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폭염과 대기질 악화, 사이클로스포라증 등 식품매개 감염질환 확산 등으로 헌혈량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혈액센터 협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혈액 공급량이 응급진료 등에 필요한 양에 비해 부족하다며 헌혈 및 혈소판 기증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9에서 10월 납세자 800만 명 이상에게 최대 $200의 에너지 비용 환급 체크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 채택된 $2,770억 규모의 뉴욕주 예산에 포함된 총 $10억 규모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납세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 $30만 미만, 개인 소득 $15만 미만인 주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 미만인 경우 $200, 15만에서 $30만 사이인 경우 $150를 받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미만인 경우 $100를 받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엔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